어르신, 괜찮으세요? 관리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한 달째 응답이 없었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 소파에 쓰러져 있는 73 노인의 시신, 냉장고엔 상한 김치 한 통,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 0통, 그런데 통장엔 매달 세 자녀에게 보낸 80만 원씩 이체 기록, 거실벽 달력에 적힌 마지막 글씨, 4월 28일, 제발 누가 왔으면. 아버지는 정말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자식은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영철, 73. 아내를 먼저 보낸 지 5년째입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매일 전화했으니까요.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영철 씨는 그럴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 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장남 민수는 일주일에 2번, 장녀 민지는 주말마다, 막내 민호는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영철 씨는 그때마다 반찬을 가득 싸줬어요. 이거 내 와이프 좋아하더라. 애들 먹으라고 만들었어. 밤새 뭉근히 끓인 사골국, 정성스레 버무린 나물들, 손이 많이 가는 잡채까지. 냉장고는 늘 텅 비었지만 자식들 도시락만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이던 게 한 번이 됐고, 한 번이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영철 씨는 먼저 전화했어요. 민수야, 나 아빠다. 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라. 민지야, 잘 지내니? 아버지, 가게 손님 있어서요. 민호야. 아, 아버지. 와이프랑 약속이. 끊기는 건 순식간이었고 이유는 늘 바쁘다는 것뿐이었죠. 영철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내가 괜히 부담 주면 안 돼. 그래서 전화를 줄였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렇게 영철 씨의 휴대폰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전화 안 하시네. 응, 편하신가 봐. 요즘 아버지 연락 없지? 괜찮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은 연락이 없는 걸 아버지가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했죠. 영철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안 오는 거겠지.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철 씨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망설였어요. 사장님, 오늘은 외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트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박 선생님이 외상을? 영철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연금 들어오면. 사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죠. 장바구니엔 달랑, 라면 2봉지와 계란 한 판. 그게 다였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 박 선생님, 요즘 아드님들은 안 오시나? 영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지 뭐. 요즘 애들 얼마나 바쁘노. 그래도 아버지가 혼자신데. 아이고, 난 괜찮아. 자식들 잘 되는 게 효도지.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영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못 본 척하며 영철 씨는 빠르게 걸어갔어요. 집에 돌아온 영철 씨는 달력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썼어요. 4월 3일, 오늘도 전화 없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그렇게 썼습니다. 4월 7일, 허리가 아픔. 4월 12일,
약이 떨어짐. 4월 18일, 오늘도 조용함. 달력은 점점 채워졌지만 영철 씨의 집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빴어요. 민수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민지는 가게 확장을 준비했으며 민호는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죠.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영철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나 보구나. 그 말이 텅 빈 집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영철 씨는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돌 사진, 입학식 사진, 결혼식 사진. 사진 속 자식들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그때는 내가 필요했었는데 영철 씨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어두웠고 부재중 전화는 영통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 나중에 한가하면 오겠지.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영철 씨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4월 1일, 영철 씨는 문구점에서 큰 달력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거실벽에 붙였어요. 올해는 매일매일 기록을 남겨야지. 무엇을 기록하려는 걸까요? 영철 씨 본인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흔적을. 4월 3일 목요일. 오늘도 전화 없음.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글자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4월 5일 토요일. 주말이었어요. 예전엔 민지가 오던 날이었죠. 영철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혹시 딸이 올지 몰라서. 오후 3시, 4시, 5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달력에 썼어요. 민지 안 옴. 바쁜가 보다. 그리고 덧붙였죠. 괜찮아. 하지만 그 괜찮아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통증이 왔어요. 으윽. 영철 씨는 침대에서 한참을 꿈틀거렸습니다. 겨우 일어나 화장실에 갔지만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달력에 썼습니다. 허리 아픔, 일어나기 힘듦,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병원 가야 하나? 근데 택시비가. 영철 씨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12만 원. 이번 달 자식들한테 보낼 돈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참자.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4월 10일 목요일.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그게 전부였어요. 영철 씨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은 아껴야 했으니까요. 하루 한 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적게 먹어야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배는 계속 고팠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약이 떨어졌어요. 고혈압 약과 당뇨약. 의사 선생님이 그랬죠.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영철 씨는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비도 문제지만 혼자 가기엔 몸이 너무 아팠어요. 달력에 썼습니다. 약 떨어짐. 병원 못 감. 그날 저녁 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야겠다고 먼저 장남 민수에게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나 아빠. 아버지, 지금 회식 자리라서요. 나중에 걸게요. 뚜마이너스. 끊겼습니다. 영철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바쁘겠지. 다음은 민지에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민호.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달력을 바라봤어요. 전화했지만 다들 바쁨. 그렇게 적었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쿵 마이너스. 영철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침대로 기어 올라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달력까지 가서 썼습니다. 어지러움, 넘어짐, 무서움, 마지막 무서움이라는 단어엔 펜을 꾹 눌러 썼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영철 씨는 동네 마트에 갔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영철 씨는 라면 한 봉지, 계란 한 판을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말했어요. 사장님, 또 외상으로.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사장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영철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이고, 박 선생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아드님들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아이들 바쁘니까요. 괜히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프시면 말씀은 하셔야죠. 하하, 이 정도론 아픈 것도 아니에요. 영철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은행날이었어요. 영철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체 좀 하려고요. 네, 얼마를 어디로? 영철 씨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3개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 각각 80만 원씩이요. 네, 총 240만 원 이체하시겠습니까? 네. 영철 씨의 통장 잔액은 260만 원이었습니다. 이체를 마치고 나니 2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걸로 이번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 달력에 썼습니다. 아이들한테 용돈 보냄. 남은 돈 20만 원. 그리고 작게 덧붙였죠. 이번 달은 좀 빡빡하겠다. 4월 25일 금요일. 냉장고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영철 씨는 찬장을 뒤졌어요. 라면 1개, 소금, 설탕.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끼만 더 버티자. 영철 씨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스프는 반만 넣었어요. 내일을 위해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4월 28일 월요일. 영철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0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수, 민지, 민호.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달력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4월 28일, 제발 누가 왔으면. 그 글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흐릿했습니다. 영철 씨의 손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못 버티겠구나.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전화가 올까 싶어서. 하지만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내일 다시 전화해봐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영철 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5월 3일 관리실 직원이 발견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영철 씨의 휴대폰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이상하네요. 자식이 셋이나 있다면서요? 네, 아들 둘에 딸 하나래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가 0통이라고요? 경찰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봐요. 왜요? 발신 기록이 엄청 많아요. 거의 매일 전화했네요. 영철 씨의 휴대폰엔 발신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만 무려 47통, 하루에 한두 번씩 자식들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안 받은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장남 박민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 박민수입니다. 아버지 일로 연락 주셨다고. 네, 유족 신원 확인 때문에요.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뒤이어 민지와 민호도 왔습니다. 셋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게 언제죠? 민수가 대답했어요. 한 2달 전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2달이요? 경찰은 영철 씨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고인께서 4월 한 달 동안만 47번이나 전화를 거셨는데요. 세 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민지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바빴어요.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그래서 47통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유류품 정리부터 하시죠. 자식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냄새도 냄새지만 집안 상태가 너무 처참했거든요. 거실벽에 붙은 달력. 민지가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야? 달력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오늘도 전화 없음. 허리가 아픔. 약이 떨어짐. 어지러움. 넘어짐. 무서움.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형, 냉장고 좀 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한 김치 한 통과 곰팡이 핀 두부 반모. 민수가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빈 라면 봉지들, 먹다 남은 식빵 귀퉁이들.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민지가 소리쳤어요. 통장 좀 봐.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매달 80만 원씩 3번 이체한 기록. 이거 우리한테 보낸 거 아니야? 그러네. 민호가 자기 통장을 확인했어요. 맞아. 매달 80만 원씩 들어왔어. 나도 그랬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울먹였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굶고 계셨는데.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와이프였어요. 여보, 뭐야? 아, 그거 있잖아. 시아버지 전화 차단한 거.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아, 몰랐어? 당신이 차단하라고 했잖아. 전화 너무 자주 온다고. 민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차단 목록을 확인했어요. 거기 아버지 번호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3월쯤? 당신이 짜증낸다길래 내가 해준 거야.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도 자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역시 차단 목록에 아버지 번호가 있었습니다. 나도 차단했었어.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월에 형이 말했잖아. 아버지 전화 너무 많다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차단하자고 했어. 나도 그게 나은 것 같다고 했고, 민우도 고백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엔 똑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후회. 민수가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4월 12일, 약이 떨어짐. 병원 못감. 4월 15일, 어지러움. 넘어짐. 무서움. 4월 28일, 제발 누가 왔으면. 민수의 손이 달력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화만 받았어도. 민우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단 목록에서 아버지 번호를 지웠어요. 하지만 이젠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민지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잠깐, 이거 봐. 침대 밑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받아서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은 숨이 멎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 병원 진단서, 그 뒤에 접혀 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말기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단 날짜가 6개월 전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말기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수첩을 넘겼습니다. 거기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글들이 있었어요. 그 글들을 읽는 순간 세 자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 첫 페이지. 2024년 10월 15일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말기암이라고 했다. 6개월에서 1년. 의사 선생님이 물었다. 가족들한테 알리겠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지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왜 우리한테 안 말씀하신 거야? 민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월 18일 민수한테 전화했다. 아프다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수가 와이프랑 싸우고 있었다. 나 때문에 또 싸우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었다. 말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 민수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아내와 시어머니 제사 문제로 싸웠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전화하셨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월 22일 민지한테도 전화했다. 하지만 민지도 바빴다. 가게 확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또 돈 걱정할 것 같았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냐. 우리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10월 28일 막내 민우한테도 말하려 했다. 하지만 민우는 신혼이다. 행복해 보였다. 내 병 때문에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다. 민우가 울먹였어요. 형, 나는 그때 신혼여행 계획 세우고 있었어. 11월 5일 혼자 병원 다니기로 했다. 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말기라고 했다. 돈만 들고 고생만 할 것 같았다. 그 돈으로 차라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낫겠다.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 왜? 11월 20일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지만 잘 듣지 않는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아이들한테 들키면 안 된다. 12월 15일 민수네 집에 갔다. 손주들 보고 싶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며느리 얼굴이 안 좋았다. 귀찮아하는 게 보였다. 1시간도 안 있다가 나왔다. 손주들 얼굴이라도 봐서 다행이다. 민수가 그날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불평했었죠. 또 오셨어. 언제까지 애 봐달라고 하실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1월 3일 새해가 밝았다. 아이들한테 세뱃돈 보냈다. 손주들 용돈이라고 80만 원씩 3번. 연금이 거의 다 나갔다. 하지만 괜찮다. 올해가 마지막 일 테니까. 1월 18일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밥을 먹어도 다 토한다. 체중이 많이 줄었다. 거울을 보니 해골 같다. 아이들이 보면 놀랄 것 같다. 그래서 더 못 만나겠다. 민지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우리가 알았으면 도와드렸을 거야. 하지만 수첩은 냉정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2월 14일 민지한테 전화가 왔다.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 드린다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오지 말라고 했다.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너무 말랐으니까. 민지가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민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서운했었습니다. 바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었죠. 3월 1일 통장에 돈이 얼마 없다. 하지만 이번 달도 아이들한테 보내야 한다. 라면으로 버티면 될 것 같다. 나 혼자 먹는 건데 뭐. 3월 15일 아이들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 알았다. 차단당한 것 같다. 전화를 걸면 바로 끊긴다. 신호음도 안 들린다. 아, 내가 너무 자주 전화했나 보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아빠가 귀찮았구나. 민수가 수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냐, 아니라고. 하지만 수첩은 계속됐어요. 민호가 주워서 읽었습니다. 3월 20일 차단당한 게 확실하다. 하지만 괜찮다. 아이들 편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이제 전화하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3월 28일 약이 떨어졌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갈 수가 없다. 택시를 타려 해도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다. 그냥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4월 5일 정말 힘들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먹으면 다 토한다. 라면도 이젠 못 먹겠다. 몸무게가 40kg대로 떨어졌다. 거울 보기가 무섭다. 4월 10일 돈이 바닥났다. 하지만 이번 달도 아이들한테 보냈다. 내가 죽으면 장례비라도 되겠지. 아니면 아이들끼리 나눠 가져도 좋다. 4월 15일 오늘 쓰러졌다. 일어나지 못할 뻔했다. 무서웠다.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다. 전화도 차단당했는데 누가 오겠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이거 4월 20일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움직일 수가 없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다. 손주들도. 하지만 이 꼴로 어떻게 보여?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는 게 낫겠다. 4월 25일 유언장을 쓴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더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더 좋은 아버지 못 돼서, 장례는 조용히 해라. 돈 쓰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 탓하지 마라. 아빠가 귀찮게 해서 차단당한 거니까
아빠가 쓸모없어서 안 찾은 거니까 다 아빠 잘못이다. 민수가 바닥을 쳤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우리야. 민지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거야. 우리가. 수첩 마지막 페이지. 4월 28일. 이제 진짜 못 버티겠다. 하지만 괜찮다.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다.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아빠를 용서해라.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탓했어요.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쓸모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짜 미안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5월 7일 장례식장. 박영철 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손주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건강했습니다. 민수, 민지, 민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세 사람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빈소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온 건 동네 마트 사장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마트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마지막 한 달은 정말 힘드셨어요. 네, 외상이 많이 쌓였거든요. 한 50만 원 정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만 원이요? 네. 근데 사시는 건 라면이랑 계란뿐이었어요.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 마트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반찬 좀 드리려고 했는데 완강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면서. 민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외상은 제가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마트 사장이 돌아갔어요. 다음으로 이웃 할머니가 왔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할머니는 영정을 보며 한참을 우셨어요. 그러고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요, 밤마다 현관만 보고 계셨어요. 현관을요? 네. 제가 산책하다 보면 늘 현관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면 박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현관을 바라보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자식들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민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왜 자식들한테 연락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박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락하면 귀찮아 하더라. 바쁘니까 이해한다고. 나 혼자 괜찮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어디 아파 보이셨나요? 매일 말라가시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점점 해쓱해지시고 제가 병원 가시라고 했더니 돈 아까우니까 괜찮다고. 민지가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4월 중순쯤이었어요. 길에서 마주쳤는데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벽을 짚고 겨우 제가 부축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시면서 괜찮다. 혼자 할 수 있다고.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할머니는 영정에 절을 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빈소엔 침묵만 흘렀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이면 됐는데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전화는 받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차단했으니까. 차단. 그 말만 들어도 미치겠어. 민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단 목록을 열었어요. 아버지 번호는 이미 없었지만 그 흔적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 전화를 귀찮다고 생각했을까? 민수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랬어. 회의 중이라고, 바쁘다고, 단 1분도 시간 못 냈어. 아버지한테. 근데 친구들이랑은 몇 시간씩 술 마셨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지가 영정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귀찮게 한 게 아니었는데, 쓸모없는 게 아니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집에 혼자 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달력 앞에 섰어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오늘도 전화 없음. 허리 아픔. 약 떨어짐. 어지러움. 제발 누가 왔으면. 민수는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야 했는데, 제가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온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했어요. 민수, 민지, 민호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를 보내는 게 너무 슬펐으니까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세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관이 완전히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대답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하마나 그게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73년의 삶, 세 자식을 키운 삶, 그 모든 게 작은 하마나로 남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아니, 매일 올게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달에 한 번도 안 갔으면서 이제 와서 매일 온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쓰던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아빠를 용서해라. 민수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할 건 우리인데, 용서를 구해야 할 건 우리인데, 민지와 민호도 각자 집에 돌아갔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현관을 바라보며 앉아 계신 아버지, 전화를 걸려다 망설이시는 아버지, 달력에 글을 쓰시는 아버지, 제발 누가 왔으면 그 글씨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민지와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버지 집 거실에
다시 모였어요. 형, 나 못 자겠어. 나도 그래. 세 사람은 밤새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셨던 것들, 학교 운동회 때 누구보다 크게 응원하시던 모습, 졸업식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얼굴, 결혼식 때 울먹이시던 목소리, 잘 살아라, 우리 아들, 행복해라, 우리 딸, 그 모든 순간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만 자식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보답은커녕 차단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면서.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세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이젠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중에라고 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처럼 혼자 남겨진 채 쓸쓸히 떠날 수도 있으니까.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지만 아버지는 없었어요.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편히 쉬세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리였어요. 새들이 노래하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들으실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이 죄책감을, 이 후회를, 이 슬픔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엔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